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요즘 다 온통 암호 아닙니까? 네. 무슨 뭐 은행 갈 때도 그렇고 무슨 뭐 핸드폰 쓸 때도 그렇고 뭐 요즘 뭐 가상 뭐 결제 뭐 SNS 또 그렇죠. 다 암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뭐 패스워드 뭐 키 코드 뭐 하우 엄청 복잡한데. 근데 이 암호 요원은 원래 그리스 크리토스에서 예,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비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암호잖아요.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비밀번호, 비번이라든지 보안카드 역시 암호인 것이죠. 네. 제가 그동안 두 분께 너무 선물도 못 주고 인색하다고 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어요, 이거? 이거 숫자죠. 받침에 숫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이 범죄주기 관련된 폭력 조직이 두목을 찾고 있는 형사반장한테 이 범인의 이름과 두목의 이름과 직업을 담은 암호를 보낸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안에 그러니까 두목의 이름과 직업이 있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일단 직업은 알겠어요. 두목. 보스. 두목은 맞잖아요. 이거 넌센스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이름? 이름 이거 나오네, 이름도. 근데 제가 먼저 아는 데까지 해볼게요. 얘기해보세요. 이거 딱 하면은 김. 3 더하기 4니까 7. 성은 김이요. 마지막 자는 7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안에 게 좀 아래 거는 좀 팬품이. 아니 과학적으로 우리 선생님. 일단 김씨는 아닙니까? 김씨가 생겼네, 김씨 이거. 너무 쉽잖아요. 발상의 전환. 막 칠하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아니네. 동전으로 바뀌어볼까? 눌러야지, 눌러서. 행운권 추첨할 때 그거예요. 글쎄요. 아이 참. 역시. 이거네, 이거. 보이세요? 없어요. 영어가 보이네요, 영어가. Shield is boss. He sells oil. 뭐야? 시게오? 일본 사람이네, 일본 사람. 시게오예요? 실드가 하여튼 그게 요즘 그쪽이 아주 실드 쪽이 아주 유명해서 실드가 시게오. 시게오 이즈 보스. 시게오 이즈 보스. 이셀즈 오일. 역시 오일을 파는. 야, 박수 쳐도 어려웠어요. 김씨가 아니고. 선물은 뭐 주시나요? 선물은 이따 방송 끝난 다음에. 정말. 군대 관련 암호하면 뭐 누구나 군 갔다 오신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암고, 화랑 담배.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암고도 아니에요, 이거. 암고도 또 여러 가지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죠? 암고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이렇게 엉뚱하게 알고 계시다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역사적인 암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 해군의 유보트 에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볼프강 리트 대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종전을 맞은 이제 이미 전쟁이 끝난 다음인데요. 1945년 5월 13일에서 14일에 이르는 새벽에 해군 사관학교 영내를 통과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암구호에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19세의 어린 촉병 마티아스 고틀롭 이등병에게 총을 맞아 죽게 돼요. 거기 뭐 누구냐? 뭐 정지. 화랑. 충무. 그럼 이제 그 충분하면 싸버려야 되지. 이분이 이제 돌트강 리트라는 사람이 나치 독일 해군에서 단 둘뿐인 다이아몬드
고급 검 기사 철십자 훈장이라는 걸 받은 사람이에요. 철십자 훈장 그거 센 거 아니고 영화에도 나왔던 건데 진짜 센 건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 근데 그것도 높은 거야 그거보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는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군법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틀롭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질문하고 했겠죠. 근데 무죄가 선언이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볼프강 리트 대령이 이 초병의 검문에 고의로 대답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초병이 대답을 듣지 못한 건지 그 정확한 곡절은 아직까지 밝혀지질 않았어요. 참 흔히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도 보면 초병, 헌병들하고 이제 좀 승강이가 벌어질 적이 있는데 뭐 출입증을 안 가져왔다든지 근데 사실은 이제 높은 분들이 뭐 나 누구야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초병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건 원칙대로 따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 삼국지에 보면 이제 계륵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조조가 이 유비와 한중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데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요. 그 부하 중에 유명한 장군 중에 하우돈이라고 있어요. 오늘 밤 암구를 뭘로 할까요? 조조한테 물어봤더니 계륵이라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계륵이란 게 원래 닭갈비 아닙니까? 닭갈비는 이제 먹을 만한 뭐 그런 것도 없지만 버리긴 아까워 뭐 이제 그런 건데 이 상황이 어떻게까지 이어지냐면 하우돈이 이제 계륵이란 말 듣고 가요. 가서 이 양수전이잖아요. 이 양수란 사람이 유명한 저 책략가 중에 하나예요. 모사죠. 양수한테 계륵이라고 하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양수가 조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군 철수 명령을 내려버려요. 준비하라고. 왜냐하면은 양수가 조조의 마음을 깨뜨려 본 거죠.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겠으니까 그럴 뺀 도망가는 게 낫다. 그걸 보고는 조조가 평소에 양수의 재주를 질투를 하고 있다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렸다고 양수의 목을 베버려요. 거기까지 이제 이어진 얘기입니다. 삼국지 덕후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넘겨지는 삼국지에도 언급이 될 정도면 사실 정말 오래됐겠죠? 그러니까 암호연구가 뭐 길게는 한 3,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 고대부터 1, 2차 대전까지 그때는 이제 초보적인 암호 기술을 써서 일종의 이제 고대 암호 시대다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고 그러고 세계 양차 대전부터 이 1970년대까지는 전자장비를 활용한 이제 근대 암호 시대 그리고 컴퓨터가 개발될 뒤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암호 기술이 이제 현대 암호 시대 이렇게 세 단계로 흔히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저런 말도 있고 스키테일 암호? 그거는 뭐예요? 스키테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 전쟁에서 전쟁을 벌일 때 썼던 이제 스키테일 암호라고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지름을 갖는 막대기 위에다 종이를 감고 그 위에다가 글을 이제 그 횡으로 쓰는 거예요. 암으로 글씨는 아니고 평범한 글을 횡으로 쭉 써가지고 종이를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긋나겠죠. 뒤죽박죽 뒤죽박죽 깨져 있겠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막대기에 다시 그러려면 막대기를 다시 끼워서 감아야 되는데 근데 이 막대기 이 굵기가 다르면 맞겠습니까 글자가? 그걸 해킹하려면 그걸 알아야겠네 막대기에.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네. 막대기 두께가 이게 기술이고 이게 보안이네. 그러니까 정확한 키가 있어야 이게 열리듯이 동일한 두께를 가진 막대기가 이제 열쇠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하여튼 그런 식 뭐 복잡한 기계 장치를 만들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옛날에 지금이랑 감추고 싶은 게 많았을 테고 또 몰래 보고 싶은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을 테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게 있는데 왜 종이에 그냥 백지지만은 거기에다 무슨 뭐 불빛 약품 처리를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하면 불을 쬐다거나 태우고 뭐 이렇게 그렇죠. 여기 비춰보고 이런 거 맞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보이는 거. 인류의 첫 스테가노그래피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쓴 역사라는 이 책에 등장을 하는데 기원전 440년에 그리스 왕인 그 히스티아에우스가 다른 나라의 인질로 붙잡혀요. 근데 이제 자기 양아들에게 밀서를 보낼 방법을 고안하던 중에 노예의 머리를 깎고 두피에다가 비밀 메시지를 문신으로 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노예가 뭐 한두 달 지난 머리는 자르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안에 문신이 안 보이죠. 그 상태에서 노예를 보내면
받은 쪽에서 머리를 다시 깎으면 이제 문신으로 쓴 글자가 보인다. 비웃었는데 저도 솔직히 비웃고 싶습니다. 아니 이러면 썼는데 다 머리 자랄 때까지 다 보일 거 아니야 이거. 야 너 일로 와봐. 너 그 누구 뭐냐 그거? 네 이거 우리 왕이 쓰셨는데 이거 그게 암호로서의 기능을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야한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그게 금방 자라지가 않잖아요 머리가. 그리고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노예하고 왕관계니까. 네. 예, 하여튼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범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한 기법도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비행기 도면을 숨겨가지고 테러범에 전송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냥 보면 모나리자 그림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비행기 도면을 숨겨서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신문 광고 막 되지 않습니까? 네. 신문 광고에 어디 뭘 보면은 뭐 부고가 나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참 고전적인 방법이죠. 네. 아니, 신문사에서 일하시니까 진짜 신문사 이렇게 영업도 도움이 될 텐데. 스파이들이 신문 광고를 많이 이용하면. 요즘 신문의 시대에 간다는데 다시 셜록 홈즈 시대로 가야 되겠네요. 네. 아무런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스파이분들 신문의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은 이게 나라를 밝히는 이 등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암호는 신문 광고를 좀 유효 그 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 이렇게 감사한 말씀. 유명한 독재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기발한 암호 뭐 이런 이제 통신 수단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통치해왔는데 이 줄리어스 시저의 경우도 환자 암호라는 환자요? 것을, 예. 아픈 사람이요? 예, 이 환자가 아픈 사람이 아니고 바꿀하네. 노예도 나오고 노예 머리 깎는 얘기까지 나오고. 글자를 바꾼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자 이제 암호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 가족과 비밀 통신할 때 알파벳을 이제 몇 문자씩 이동시키는 순으로. 우리 이제 뭐 할 때 몇 클릭, 좌로 몇 클릭, 우로 몇 클릭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동할지를 비밀키로 정해서 서로 이제 연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암호인데요 이거 못 알아보겠네요. 환자 암호? 네. 그 비밀키가 있다면서요? 비밀키가 몇 그러니까 단계? 3칸을 이동해 보면 어때요? 앞이나 뒤나? 앞이나 뒤로 3칸을 이동해 보면. 이게 이면 A, B, C, D, E, F, G, H, I, J, K. F를 H로 쓰셨네요. 네. A, B, C, D. 이래가지고 어떻게 푸시겠어요? A, B, C, D. A, B, C, D, E, F, G, I. 이름이 안 가는데 이거. 컴퓨터를 많이 쓰면 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황당한 거는 뭐 저희 학력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수로 뭐 너무 그러면 공평상의를 E면 E에서 3개면 B죠. B나 아니면 그다음에 H겠네요. H면 하나 둘 셋 E나 E. 케어풀이네. 이건 뭐 케어풀. 비 케어풀. 조심해라. 비 케어풀. 시저가 브루투스의 암살을 당하는데 그 직전에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비 케어풀 어세시네이터 원래 전달된 게. 그러니까 암살자를 조심하라. 근데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있다가 딱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보니까 가장 믿었던 그 브루투스였던 거죠. 브루투스. 그래, 브루투스 넘어져도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생겼는데 결국 시저는 이런 경고문을 받았음에도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 어디에서 누구를 만난다. 뭐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걸 암호라는 게 맞는데 당신 암살자가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말에서 평문을 보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암호문을 보냅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또 스파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암호문은 신문 유료 광고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급한 말을 그냥 평으로 하세요. 급한 거를 그걸로 암호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참. 진짜 20세기 들어오면은 전쟁 심화, 암호문, 뭐 해도 이런 뭐 국가 기밀, 뭐 진짜 뭐 세계적으로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 내용들이 많아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암호 해독 해킹 이런 건 특히 전쟁 상황에서 이제 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현대 근대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7년 1월에 독일의 암호문이 당시의 적국인 영국에 의해서 중간에서 빼돌려져서
해독된 그 침머만 전보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당시에 독일 외무장관이던 그 아르투르 침머만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보낸 전보예요. 이게 그 문제의 전보입니다. 숫자로 잔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암호문, 이게 자체가 좀 암호문이죠. 이 1000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암호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호를 보내던 그 통신선이 미국이 평화협정을 해서 개방했던 영국을 거쳐가는 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이 신호가 일단 들어갔던 거죠. 들어갔다가 나가는데 이게 뭔가 하고 독일의 이제 장관이 보내는 거니까 가로챈 거예요. 독일이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재개할 것이다. 멕시코와 동맹을 맺을 거다. 그리고 미국이 참전할 경우에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도록 해라.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중요한 얘기거죠, 이거. 이거 진짜 핵심이네요. 네. 근데 그 대가로 멕시코가 공격을 한 경우 독일은 멕시코가 잃어버린 그 옛날 미국 땅, 텍사스니 뉴멕시코니 애리조나, 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그거를 되찾는데 독일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이 정보를 영국인들이 해독을 해버린 거예요. 네, 웨스턴 유니언 텔레그램이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했군요. 예, 일단 이름만 봐도 서양 거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걸 영국이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2월 24일에 미국 정부에 넘겨요. 그리고 3월 1일자 신문에 그 내용이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 전까지 전쟁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가 1차 대전에 이걸 보고 이제 침공 계획이 있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 참전하는 승인을 요청을 해서 이제 이듬해 11월에 미국이 합세한 연합군의 승리로 1차 대전이 종결되게 되는. 그래서 이 독일 외무장관의 전보 한 통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뭐죠? 동맹국인가요? 1차 대전에 그 독일을 포함한 그쪽을 이제 패망으로 이끄는 경우가 됐죠. 역사를 바꾼 정말 그렇죠. 전부와 암호 해독이네요. 네. 미국을 끼게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한사를 바꾼 것이고. 네. 진짜 태평양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전세를 바꾼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 또 암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일단 진주만을 얻어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주 공격 목표가 어디냐? 그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1942년 4월에 그 하와이 주둔하는 미국 해군 정보부에 이제 그 블랙 챔버라는 암호 해독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군의 무선이 증가하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해군의 암호 체계는 JN-25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감청, 통신 감청하는데 AF라는 단어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AH라는 단어도 썼는데 그거는 이제 진주만이라는 거를 미군은 알고 있었는데 이 AF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자꾸 나타나니까 여기를 향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암호 해독반의 지휘관으로 이제 조셉 로슈포르 중령이라고 있었는데 일본의 정찰기가 AF 근처를 지나고 있다. 이런 암호를 우선 보고를 해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드웨이 섬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기로 해요. 어떻게 미끼를 던지느냐? 로스페르 중령이 당시 이제 미 태평양 함대 지휘관, 미 해군 책임자였던 니미츠 제독한테 미드웨이 섬의 담수 시설, 정수하는 담수 시설이 고장났다. 이런 가짜 전문을 하와이로 비문도 아닌 이제 평문으로 송신을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에 일본군이 이제 암호로 이제 교신을 하는데 AF에 물이 부족.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미드웨이구나. 역시 미드웨이구나. 이제 그래서 일본군의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항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전력을 집중시켰지만 결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태평양제의 전세를 이제 바꾸게 되는데 사실 2차 대전 초기만 해도 재밌는 게 항공모함 하면 무조건 미국이 일본보다 우세했던 걸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전체계에 보면 일본이 더 미국보다 항모 전력이 셌어요. 미국은 정규 항모, 정식 항모가 한 서너 척밖에 안 됐지만 일본은 한 8척, 일본 9척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정도로 한 2배 이상 우세해 있었고 순양함의 경우도 20척 대 8척으로 일본이 우세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드 회전에서 역전함으로써 이제 전세가 완전히 바뀐 건데 여기에는 이런 암호 해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기본 전력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를 알면 작전 지역을 알면 뭐 전력을 집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세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나 보네요. 독일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하여튼 그 1차 대전 때 독일 그 장관이 그 전부 잘못 쳐갖고 미국 교회들갖고 지금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패전했잖아요. 그럼 2차 대전 때에는 많이 보완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독일도 절치부심, 해독이 안 되는 암호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이제 24시간마다 자동으로 암호가 생성되는 애니그마라는 이제 암호 체계입니다. 이게 바로 그 애니그마입니다. 이거 사진인데요. 아, 오르골 같이 생기기도 했네. 사진이 뭐냐? 저 서너 개 해전판하고 한 개의 키보드가 전기 회로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한 글자를 누르면 다른 글자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구조였고요. 그리고 세팅이 이제 또 매일 바꾸는 거예요. 회전판의 세팅이 매일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수억 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이거는 절대 해독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은 이제 나중에 이게 자만한 걸로 한가름 났지만 그 당시로는 자신을 했던 거죠. 근데 또 뚫린 거 아닙니까? 풀렸죠. 사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암호였지만 바로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1943년 12월에 이 애니그마가 생성해내는 조합을 판독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 그 콜로서스라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써서 이제 일본 암호도 해독을 하고, 무엇보다도 1944년 6월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그 기밀을 얻게 되는데, 1944년 초 베를린에 있던 그 일본 무관이 독일로부터 대서양 방벽에 대한 종합 상황판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에 이제 어떻게 이걸 막고 있느냐 이런 종합 상황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연합군이 침투를 계획하는 지역에 대한 대단히 상세한 상황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일본 무관이 대사관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종합 상황판에 대한 장문의 내용을 도쿄에 있는 육군 본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영국에 있는 감청 기지국이 도청을 하고 콜로서스를 이용해서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찰기가 보내온 항공사진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연합군은 해안가를 노르망디 해안가를 방어하고 있는 포들의 구경 숫자, 기관총의 위치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륙 작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작전을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 애니그마 해독 작전에 대해서 영국 정보부의 전사 편찬진 그 학계에서는 종전을 최소한 2년 앞당겼다. 애니그마를 해독함으로써. 그리고 1,400만 명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튜링은 나중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1946년이죠. 1946년에 이제 대영제국 훈장을 받게 됩니다. 콜로서스는 뭐 거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높이가 3m고 진공관 2,400개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전자 계산기죠. 콜로서스가 나치 암호문을 초당 25,000자 정도를 번역해낼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자랑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 손으로 했다면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컴퓨터였기 때문에 계속 그 조합들을 만들어내서 그 애니그마의 그런 시스템을 풀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를 미국에서 만든 애니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않았습니까? 애니악이라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콜로서스가 애니악보다 사실 2년 정도 앞서서 정확하게 말하면 콜로서스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콜로서스는 암호를 풀던 기계다 보니까는 1970년대 후반까지도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비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역사에서 또 제외된 그런 면이 있죠. 그렇군요. 책이 이렇게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뭐 나왔다고 다시 바꾸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가. 그야말로 음지에서 묵묵히 사명 갖고 일하다가 인정을 못 받은, 뒤늦게 받은 케이스네요. 근데 그 주인공 이 튜링 이 교수 이미테이션 게임에도 나옵니다만, 이분은 그 말년에는 참 안타깝게 그 생을 마감을 했죠. 그 영국에서 법으로 금지했던 동성애 첨부를 해서 1952년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법원은 튜링한테 10년의 감옥형 그리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춰가지고 화학적 고세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제 튜링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화학적 고세를 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이 얼마나 또 그 사회의 어떤 질타도 받고 본인이 또 얼마나 명예나 이런 출생된 충격이 컸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1954년 청산가리를 넣은 사과를 먹고 42살이라는 정말 짧은 나이에 생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예. 청산가리 묻은 사과를 먹었으니까 한쪽만 베어문 사과가 되겠죠. 네. 그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한쪽만 베어문 사과요? 네. 여기 사과 애플? 애플? 네. 실제로 그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네. 그 스티브 잡스하고 동료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청년 시절인 이제 1977년에 그 애플2 출시를 앞두고 컴퓨터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을 추모해서 한쪽을 베어먹은 사과를 애플의 로고로 했다는 주장이 일각에 서 있는데 뭐 이렇게 전반적인 이 상황을 보면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사실 그렇게 뭐 배워본 것 같은 그러네요, 진짜 보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6.25 전쟁 이제 68주기가 됩니다. 또 6.25 전쟁에서도 당연히 또 뭐 참혹한 전쟁이고 치열한 전쟁이었던 만큼 또 암호가 또 이 전쟁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오늘 본방 야사에서는 6.25 전쟁 중 가장 참혹한 싸움으로 꼽히는 이 장진호 전투에서 암호 때문에 생긴 일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보겠습니다. 6.25 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이자 미 해병대의 3대 전투 중 하나, 2차 대전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함께 세계 2대 동계 전투로 기록될 정도로 참혹했던 이 전투는 무슨 전투일까요?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미군 기록에 따르면 전사자 561명, 실종자 182명, 부상자가 2,872명인데 동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3,659명이었습니다. 사상자보다 동상자가 더 많았던 건 영하 20도, 30도의 혹한 속에서 치른 전투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과 미군은 적은 물론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진호 전투에서 암호가, 그것도 잘못 해석한 암호가 군인들을 살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50년 11월) 6.25 전쟁 한복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이먼드 밀러 병장은 미 해병 1사단 박격포 부대 소속이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활약했던 해병 1사단은 유엔 총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의 지시에 따라 북진 행군에 투입됩니다. 11월 27일 오전 8시 해병 1사단은 장진호 인근 유담리에 도착해 고지를 확보하는데요. 그날 새벽 레이먼드는 보초를 서다 깜빡 잠이 듭니다. 그러다 날카로운 쇳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죠. 중공군이 치는 꽹가리 소리였는데요. 중공군의 기습을 받은 겁니다. 레이먼드는 서둘러 박격포로 달려갑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중공군의 시체가 쌓여가는데요. 하지만 죽은 중공군의 수보다 더 많은 중공군이 밀려왔습니다. 당시 유엔군은 12,000명, 중공군은 그의 10배인 12만 명이었죠. 해병 1사단 통신병은 다급하게 무전을 칩니다. 지금 투시로리 바닥나기 일보 직전이다. 투시로리 없다. 긴급하게 투시로를 지원 바란다. 며칠 뒤 장진호 상공에 미 공군 수송기들이 나타나고 낙하산으로 보급 물자가 투하됩니다. 레이먼드 병장과 박격포 부대원들은 허겁지겁 달려나가 보급품 상자를 수거하는데요. 그런데 뚜껑을 연 레이먼드는 화를 냅니다. 진짜 투시로를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분명 무전 내용대로 보내준 건데 대체 왜
화를 내는 걸까요? 투시로는 사실 60mm 박격포 포탄을 뜻하는 해병 대원들의 암호였습니다. 중공군에게 도청당하지 않기 위해 암호를 쓴 건데 진짜 초콜릿 사탕 수백 상자를 투하한 겁니다. 레이먼드 병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잘못 보급받은 초콜릿 사탕이 포탄만큼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요. 장진호 전투는 해발 2,000m가 넘는 산들이 이어지는 고지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철수를 위해선 40km의 협곡지대도 돌파해야 했는데요. 당시 장진호 일대의 온도는 최대 영하 무려 30도. 동성에 걸린 그의 발은 점점 새파랗게 변했고 마실 물과 부상자를 치료할 수액, 모르핀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투 식량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때 유일하게 녹여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바로 투시롤이었습니다. 투시롤은 캐러멜에 초콜릿을 입힌 사탕인데요. 레이먼드 병장과 대원들은 부족한 열량을 투시롤로 보충하며 포위망을 뚫고 철수를 감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적의 공격을 받아 구멍난 연료통을 막는 용도로도 쓰였는데요. 투시롤을 입안에서 살짝 녹인 뒤 구멍에 붙이면 금세 얼어붙어서 용접한 것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장진호 전투 생존자들 모임에선 투시롤을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유엔군은 중공군의 포위망과 추위를 뚫고 탈출에 성공하죠. 장진호 전투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총 10만 명의 민간인을 남쪽으로 철수시킨 흥남 철수 작전을 가능케 한 게 바로 장진호 전투였는데요.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2주간 지연시킨 덕에 흥남 철수가 이뤄졌던 겁니다. 1951년 12월 23일 정원 60명의 마지막 피난선 메로디스 빅토리아호는 무려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운 채 흥남부두를 출발하는데요. 피난민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이틀 뒤 메로디스 빅토리아호는 경남 거제항에 도착하고 2년 뒤 거제 명진리에서 문 대통령이 태어나죠. 그때 메로디스 빅토리호에 오른 피난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장진호 전투에서 시간을 벌지 못했다면 문 대통령의 부모님을 포함한 피난민은 북한을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68년 전 잘못 해석한 암호, 전장에 떨어진 초콜릿 사탕, 흥남철수로 이어진 장진호 전투. 나비 효과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요? 자, 6.25 전쟁 관련해서 암호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걸까요? 아니면 또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과연 이제 소련과 중공이, 그 당시 중공이죠. 중공이 그 북한의 김일성의 6.25 전쟁 개전에 얼마만큼 역할을 했느냐. 그게 상당히 큰 의문사항이었는데 구소련의 비밀문서 해제를 통해서 해소된 부분이 많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6.25 전쟁이 김일성의 적극적인 주장, 그다음에 그 스탈린이 이에 동조해서 결국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제 김일성이 6.25 전쟁 한 4개월 전인 1950년 2월 4일 그 당시에 이제 평양 주재 소련 대사가 스티코프였는데, 스티코프를 통해서 스탈린한테 긴급 전문을 보냅니다. 암호로 보낸 전문에서 남반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보병사단 외에 3개 사단의 병력이, 북한 병력 증강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이런 물자를 좀 공급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스탈린은 이에 대해서 닷새 뒤인 2월 9일 날 김일성한테 전문을 보냅니다. 전면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남침을 수락할 수 있다.
그런데 소련군의 전면적인 참전은 안 된다. 대신에 북한이 요청한 3개 사단 그 지원을 위한 군수물자 지원이나 이거는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전문을 보내고요. 당시에 이 스탈린은 소련의 전쟁기 개입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평양에 암호 전문을 보낼 때 그 암호명을 씁니다. 근데 이 암호명이 좀 희한해요. 핀시라는 겁니다. FINSI라고 그래가지고 핀시라는 이제 암호명을 쓰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이 되잖아요. 그 정전 협정의 통신문이 모스보로 전송이 되는데 6.25 전쟁 종식을 가장 먼저 타전했던 당시의 통신병이 누구냐면 바로 송해 선생님이라고. 전국 노래자랑 우리 송해 선생님이에요? 네. 대구에 있는 육군 본부로 배송을 받았었고 그때 마침 이제 1953년 7월 27일에 전문이 왔는데 내용은 이제 7월 27일, 22시를 기하여 모든 전선의 전투를 중단한다라는 휴전 전보였던 것이죠. 그분이 20몇 년생이시니까 20대 그렇죠. 예. 우리 국민의 송해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연예인분들은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병역 문제 중요하거든요. 현빈 씨가 저희가 아니면 이승기 씨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송해 선생님 저 말 군대 확실히 갔다 오신 거 현역으로 갔다 오신 거 맞네요, 그죠? 예. 역시 국민 MC 근데 현역 갔다 오셨는데 야 이거 정전, 휴전, 통신병을 그때 하셨어요. 네. 송해 선생님이 장수하시는 비결을 알겠네요, 제가 보니까. 예. 아니 그 3년 넘는 이 정말 지리한 전쟁을 끝내는 소식을 알린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좋았겠어요. 방송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모습으로 방송하신 거네요. 예. 복 받으시고. 제가 좀 배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배면 모습으로 지금도 가능하시죠? 여쭤보세요. 예. 더 좋은 소식이 한 번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도 우리 송해 선생님과도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암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근대 암호가 있고 뭐 또 현대 암호로 넘어오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컴퓨터가 되니까 뭐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난해하고 뭐 푸는데도 어렵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은 뭐 거의 뭐 암호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다 잊어버리잖아요. 암호. 어디 써놓을 수도 없고. 근데 신용카드니 뭐 전자 여권 또 뭐 공인인증서 우리 악명 높은 공인인증서 그것도 뭐 몇 달 내에 자꾸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공인인증서 암호 뭔지도 모르겠고 휴대전화에도 당연히 열대 이제 암호가 필요하죠. 요즘 뭐 저 지문이니 얼굴 인식 뭐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홍채 뭐. 또 바꿔야 되잖아요, 일정 기간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노트북에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이거 몇 월 며칠 뭐 유튜브 암호 변경 뭐 등등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날아가면 저는 이제 그냥 모든 생활이 다 이렇게 되는. 저는 솔직히 아까 그 시저 암호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으로 3칸 하는 거, 전 그렇게 해요. 어디 써놓을 때. 써놓을 때 앞으로 한 칸 이렇게 그건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저도 이렇게 변경할 때 그래서 저는 그걸 저는 그것도 방법이네. 항상 노트북 갖고 다니시지만 혹시 모르시니까 그거는 좀 오늘 방송한 보람이 있네요. 그럼 제가 생각한 게 시저가 생각했던 거라는 걸 알고 솔직히 약간 속으로 아주 뿌듯했습니다. 시저급으로 지금. 그렇죠. 사건의 시저입니다. 암호 기술에서는 굉장히 초보적입니다. 죄송합니다. 현대 암호화 기술은 뭐 RSA 등의 공개 키 암호 그리고 DES 알고리즘 계열의 비밀 키 암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전자상거래나 전자결제에 많이 쓰이는데 이 자물쇠 맹꽁이 자물쇠라고 하는 거 보통 자물쇠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탁 하면 잠기고 잠그는 건 누르면 누구나 되잖아요. 저절로 잠기게 되는데 이거를 열 때는 열쇠가 필요한 거거든요. 누구나 잠글 수 있고 눈앞에 자물쇠가 보이지만 이 키를 가진 사람만 열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또 공개 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이 메시지가 암호로 바뀌고 이를테면 자물쇠가 잠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쇠를 가진 사람들 이 자물쇠를 열어서 암호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원리 이런 원리에 뭐가 있냐면 소수가 있어요. 소수. 암호에서 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암호에서 수학 시간에 나왔던 거 소수. 소수란 거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게 소수잖아요. 251이 소수고 479가 소수거든요.
소수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이제 12만 229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예.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걸 계산해내기는 쉬워요. 그죠? 그렇죠. 그 암산 빠른 분은 하겠네. 암산으로 하겠네요. 이거를 어떤 소수 두 개를 곱한 건지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요거 둘 중에 하나가 키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답을 알아내는 방식인데 소수를 얼마나 큰 소수를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걸 굉장히 복잡한 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소수를 수학자들이 찾아내고 있느냐가 이 암호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이 소수가 뭐 100자리 소수가 있다, 10,000자리 소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17758 어쩌고 해가지고 숫자가 10,000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소수를 찾아내는 건 방법이 없어요. 소수를 찾아내는 건 룰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아주 강력한 컴퓨터로 그냥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큰 수를 갖다 놓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슈퍼컴퓨터로도 안 되나요, 그게? 계산이 되는데 소수를 굉장히 많이 찾아놓긴 했죠. 엄청나게 큰 소수를 찾아놓긴 했지만 컴퓨팅 파워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강한 컴퓨터를 가진 나라가 점점 더 큰 소수를 찾을 수 있게 돼요.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야지 이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강한 컴퓨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장 긴 자리의 소수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나눠가지고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시 말해서 이 긴 소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암호 기술의 어떤 이 발전 정도 어디가 제일 세냐는 건 이 컴퓨터 컴퓨터로 소수를 얼마나 큰 소수를 계산해내느냐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소수 수학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컴퓨터 그 대형 뭐 슈퍼컴퓨터겠습니다. 가장 센 컴퓨터.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가장 어려운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사실은 미국은 이 모든 소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소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암호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수학자들이 암호 하는 가장 우수한 수학자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호는 항상 이제 수학하고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양자 컴퓨터가 또 그 역할을 한다는 건 또 어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계산을 소수 계산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답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암호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 큰 소수도 찾아낼 수 있고 이 어떤 걸로 곱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도 따라락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랑 또 다른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개념이 복잡한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슈퍼컴퓨터보다 빠르다기보다는 슈퍼컴퓨터하고 달라요. 다른 방식으로 이게 뭐 좀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고 실제로 이게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논의도 있긴 해요.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아직은 좀 양자 컴퓨터라는 게 제대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는 이제 진짜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원래 기술이 접목이 되면 양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남의 암호는 풀어낼 수 있고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낸 암호는 다른 컴퓨터에서 풀 수 없다. 라는 이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 암호계에서는 절대 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슈퍼컴퓨터로 300년 걸릴 암호를 100초면 푼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 지금 잠수함은 이제 위성 신호를 수신해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GPS를 한 번씩 이제 물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물론 물속에서 다니면서 계산을 하고 있지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교정을 해주고 거기서도 다시 이제 자기 위치를 계산을 해나가고 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양자 계측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잠수함이 물속에서 항상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물 위에 떠올라서 GPS 신호를 안 받아도 항상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기술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좀 논의가 되고 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기술이라고 하면 이 기술 역시 또 뭐 양자가 뭐가 또 계속 미국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소인수에 있어서도 미국이 단연 앞서간다고 그랬는데 이 마찬가지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도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뭐 유명한 미국의 IBM, MS, 그다음에 뭐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다수의 특허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선도를 하고 있고 중국이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지금 뒤쫓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각종 정보기관, 이 암호 관련해서 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그 투자를 하고 또 인력도 갖고 있는 게 NSA입니다. 통신 감청하는. 예, 여기 가장 대표적이고 그 CIA 같은 데서도 연구비를 또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물론 이거는 뭐 양자 컴퓨터 외에도 이제 암호 해독 전반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이제 미국이 앞서지만 양자 암호 통신의 경우는 중국이 최근에 미국을 초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미국은 사실 이제 1998년에 처음으로 1km 거리에서의 무선 양자 암호 통신에 이제 성공을 했고 2002년에는 그 거리를 10km로 늘렸는데 그 뒤에는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2016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자 암호 통신 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고 올 1월에는 무려 1200km 떨어진 이 거리에서의 그 무선 양자 암호 통신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을 초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연구 투자비 이 돈도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양자 정보 과학용 그 국영 실험실을 만드는데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을 이제 투자할 계획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연구소를 안의성 허페이시에 37헥타르 규모로 해서 2020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쟁을 먹고 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3000년 역사의 암호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욱더 또 새롭고 흥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F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암호 이거 하니까 뭐 하여튼 그 자세히 양자 솔직히 양자 암호 통신이 뭐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해요. 네. 그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